한숙행 과학을 말하다 65번째 강독하겠습니다. 251쪽 중간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락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뇌과학 문제예요. 그것의 한계를 다루고 있는데 예, 이해가 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뇌의 작용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역사, 정치, 사회 전반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의 환원주의적 성격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뇌생리학자 벤저민 리벗의 입장 변화는 흥미롭다. 입장을 이 환원주의에서 그걸 넘어섰는가 보죠. 1985년 최초로 실시한 행동 생리학적 실험에 따르면 오른발 또는 왼팔을 들어 올릴 때 뇌는 신경세포의 준비 전위를 구성한다. 전문적인 용어네요. 전문 용어라서 준비 전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준비 회사를 갖춘다는 거죠. 이것은 행동 의지의 주관적 체험에 350에서 400ms, 세컨드는 초니까 1000분의 1초 먼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가요? 준비 전이가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나 준비 전이가 의지를 구속할 수 있는가? 리버슨 1999년 의식이 시간적으로는 뒤에 일어나지만 뇌가 암시하는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자유의지가 모든 행동 욕구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거부권은 행사한다는 것이다. 은인가요? 을인가? 표시를 뭘로 따라야지 문장이 더 정확한 걸까요? 적어도 자유의지가 모든 행동 욕구에, 이 욕구는 이제 뇌가 하는 작용입니다. 여기에 거부권은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걸 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을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뉘앙스는 크게 달라집니다. 뭐 그냥 지나갑시다. 리버스의 결론은 자유의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이 독립적인 거죠. 자유의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면이 결정론에 입각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똑같이 좋은 과학적 선택은 된다는 것이다. 아, 자유의지의 존재. 이거는 뇌의 신경, 세포, 작용, 에 종속당하지 않는 고유한 인간 현상인데, 그걸 인정하는 게, 막, 뇌과학 결정론에 입각한 것과, 것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정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뇌과학이 엄격한, 엄중한 사실이니까, 그것도 좋은 과학적 선택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벗이 자유의지를 그전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인정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의지의 제어에 관한
이런 실험과 대조적으로 튜빙겐의 철학자 고트프리드 페페는 칸트의 설득력 있는 사고 실험에 의존한다. 누군가 어느 무고한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요구를 받았다. 하지 않으면 거짓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문장이 매끄럽지 않네. 못한다. 그는 아무리 강한 삶의 애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까? 거짓 증언을 할지 말지는 차마 단안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칸트는 그가 거짓 증언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순교자도 나오니까. 순교자가 나온다는 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도덕 법칙이 없었다면 알지 못할 뻔한 내면의 자유를 인식한다. 당위적인 법칙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 뇌가 욕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페는 이렇게 말한다. 도덕의 실제성을, 그러니까 뇌 현상도 이 도덕 실제성과 연관된다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의 실제성을, 리얼리티죠. 도덕이 진짜 있는 거, 그 리얼리티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정직하고 이타적이며 용감할 수 있다면 교육과 수양으로 정직한 태도를 함양하는 곳 어디서나 도덕과 자유의지의 실제성 혹은 현실성은 다른될 것이다. 뇌의 작용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야 이 실험의 배경, 그러니까 앞에서도 했듯이 뇌 현상은 다른 뭐 정치, 사회 이런 상황하고 다 맞물려서 어,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야 이 실험의 배경을, 그러니까 뇌 현상이 곧 또 복잡해지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뇌 현상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를 예, 뇌 결정론에만 따라서 대답을 내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야 이 실험의 배경을 새롭게 캐묻기 시작했다. 실험자가 약속된 대로 뇌의 자극을 전달하는 즉시 신경세포의 무의식적 활성화가 촉진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손가락을 지시대로 움직이기 전의 밀리세컨드를 분석하느니 차라리 개인의 과거사를 분석하는 편이 더 유의미할 거라는 건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죠. 뇌의 현상만 엄밀하게 파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 결정이 해명되는 거 아니거든요. 뇌의 결단 과정이 특정 상황에서 번연계의, 번연계 앞에서 나왔던 건데 뇌의 어떤 개입니다. 반응에 바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덕분이다. 외적, 내적 타자의 결정에 기대지 않으면서 자아의 자기결정, 자율과 자기 입법,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체계를 세우는 거죠. 일종의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 바로 여기에 자유의지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자아는 과연 실제하는가? 이런 데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 다른 사람들은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할 때, 너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이게 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운 어떤 도덕법, 어, 뭐 종교도 포함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다른 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뇌가 그쪽으로 작용하게 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뇌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뇌에 또 뇌 쪽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재밌죠? 뇌의 작용에 따라서 뭐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다 뇌 작용이잖아요.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뭐 앞에서 나온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등등의 거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 자기 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자유의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정말 자아라고 하는 게 리얼한가? 아니면 그것도 뇌의 그 작용에 불과한가? 환상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물리학과 화학은 자아를 설명할 수 없다. 자아의 문제네요. 뇌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선언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달리 wolfgang 프린츠 베는 막스 플랑크 인지신경과학 연구소에 근무하는 이 사람은 뇌과학 때문에 우리의 인간상에 심각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확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후가의 아름다움이 그렇듯이 인간상도 환원과 해체의 침해를 받지 않고 간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뇌과학의 그 한계를 지적하는 그 선언문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 월프강 프린츠가 그 자아 문제를 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뇌과학자들의 인간상을 형성한 무반성적 자연주의만큼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 후가의 아름다움. 그 아흐의 작품, 후가의 아름다움이 그렇듯이 인간상도 환원과 해체에 침해를 받지 않고 간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무반성적 자연주의만큼은 이게 뇌과학의 원리가 이런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자연적 본성, 이건 뇌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라 문화이기도 하다. 또한 인지적 성취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뇌의 가장 후미진 구석과 불고까지 속속들이 이르는 그 무엇이다. 음, 더 깊은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뇌의 그 신경,
메커니즘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더 굴곡진 깊이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걸 문화라고 얘기하네요, 이 사람은. 그러므로 뇌 연구는 분명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어쨌든 뇌과학이 인문과학의 새로운 중심 분야가 되고 싶어 해도 거기에는 별 쓸모가 없다. 인문학의 중심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뇌의 현상만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아주 부분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뇌 현상의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뇌과학입니다. 인문과학의 중심은 될 수 없다는 거죠. 프린츠는 한 대담에서 더 명백히 강조한다. 생물학자들은 뇌의 화학과 물리학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체험을 형성하고 뇌가 어떻게 의미를 창출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라면 앞으로는 언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모를까요? 네, 질문으로 남겨놓죠. 철학자 피터 베어리는 베를린에 있군요. 이른바 자유의지에 대한 경험적 반박을 한 조각의 위험한 형이상학이라고 했다. 한 조각의 위험한 형이상학.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림의 물질적 조합에서 표현의 아름다움을 찾는 일은 부질없다. 뇌의 신경생물학적 역학에서 자유나 부자유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질없다. 여기에는 자유도 없고 부자유도 없다. 그냥 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인 거죠. 이런 개념을 찾기에 뇌는 논리적으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뇌만 분석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따를 때 의지는 자유롭다. 판단과 의지가 분리 와야 될 때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하여 철학자 토마스 북하임에 내 있어요. 그는 인간 행위의 대부분이 뇌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다. 그거야 맞겠죠. 뇌가 잘못되면 예, 반신불수 뭐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됐어요. 뭐 치매 이런 것들도 뇌작용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손이 누군가의 따귀를 때리는 경우는 드물다. 내가 때린다. 마찬가지로 나의 뇌가 결정하는 내 손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나의 뇌가 결정, 아, 무슨 말이야? 보겠습니다. 내가 때린다. 마찬가지로 나의 뇌가 결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내가 결정한다. 결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때리는 거죠. 내가 나의 뇌, 내가 나의 뇌와 함께 생각한다고 해서 뇌가 나 대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나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게 뇌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침하고 땀 흘리고 꿈꾸는 행위는 부자유스럽고 때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지만 수학적 증명은 의식일 뿐더러 의식 상태에서 의지와 의도에 따라 긍정과 동의를 얻는 것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뇌나 신경망이 아니라, 음, 신경망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전인으로 뉘우친다면, 뉘우친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우리의 행위를 전인적으로 반성한다면, 하여튼 뉘우친다면, 그 행위를 저질 때도 전인적으로 저질렀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뇌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 전체, 자아로 말할 수 있는 인격 전체가 행하는 거죠. 법 철학자 라인하르트 브란트는 마브루크입니다. 거기 일이 뭐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부러운 것 하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서울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를린 중심이 아닌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시절을 그 독일이 지나왔으니까요. 주가 있어요. 주, 란트라고 해서. 주가 열 몇 개 될 거래요. 우리로 말하자면 어, 네, 도라고 할 수 있죠. 도나, 특별시, 직할시, 이런 건데, 그게 독립적으로 다 봉건사회에 영주가, 그를 통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수도 중심이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왕. 근데 그 독일은 왕이 없죠. 뭐 황제가 어느 시절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 사람도 어느 한 지역의 영주인 거죠. 그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 수도로 그 다른 나라들은 발전했는데 독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브룩이라는 데도 작은 도시인데 유명합니다. 신학도 유명하죠. 그 브란트는 물질 혹은 뇌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뇌 세포 어디에도 그리고 시냅스 어디에도 등가의 판단이나 부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발견되지도 않을 것이다. 판단이나 인식의 형성, 특히 부정, 거부하는 거죠. 자유의지죠. 발견되지 않는 한 뇌의 활동 과정이 아무리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정신을 도출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뇌만 잘 작동시키면 인간답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추상적인 거죠. 뇌에만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뇌가 우리의 다른 것에 오히려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경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베들레프 링케, 이 사람도 본이네요. 베를린으로 가기 전에 서독의 수도였던 본. 자유와 뇌라는 책을 통해서 좀 읽고 싶네요. 번역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의성이 인간적 사고와 행위에서 어떤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기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자유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혀냈다. 재밌겠습니다. 비어리에 이어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도, 이 사람은 조금 더 옛날 사람일 텐데, 비어리가 어느 때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하버마스도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구별한다. 주어진 제약의 어떤 한계나 조건에 인과적으로 강제되는 사람. 그러니까 강제적 원인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실 자유롭지 못하다. 저 뇌에 무조건 지배받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나 더 나은 논중에 비강제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표현이네. 비강제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사실의 이유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이는 자유롭다. 압박을 받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은 자유롭다. 실험자가 시켜서 팔이나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때에 자유가 가능한 거죠. 도덕적 책임이란 늘 목적과 수단, 방책과 장애거리죠. 에 대한 신중한 숙고가 뼈밖에 얽히고 설킨 결과다.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은 담론 윤리학자 하버마스의 핵심 관심사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담론 윤리학자 지나가겠습니다. 하버마스는 뭐 하도 유명한 철학자니까, 사회 철학자가 독일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친 철학자입니다. 말하자면 주관의 배후에서 진행되는 주관,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관성, 자아의 실현, 이런 배후에서, 뒤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자연의 맹목적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뇌의 진화에 따라서, 이건 자연이니까요. 뇌가 진화하는 거는 맹목적 사건이 아니다. 신생아에게서조차 인간 정신은 뇌의 기능적 메커니즘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정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상호작용과 협력과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생활 속에서만 발전한다. 인간 정신은. 뇌를 아주 환상적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인간 정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복합적인 요소가 거기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이런 의미에서 정신은 결코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을 통해 구현된다. 맞죠.
자아는 사회적 구성물이지만 환상은 아니다. 이 환상은 뇌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아니다. 사회적 구성물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만이라고 하는 걸 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겁니다. 자아는 사회적 구성물이지 환상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대두된다. 정말 문장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네요. 자유의 경험,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는가? 이게 정신의 핵심이니까요. 그 자아가 예, 확인되는 대목이니까요. 자유의 경험. 이게 뇌의 작용이냐, 그 너머에 있는 거냐,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